부채 얘기하잖아요. 부채 사이드에서는 가계 부채잖아요. 그걸 반대 동전을 딱 뒤집어서 본다면 뭐죠? 부동산이에요. 부채를 땡겨가지고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상가를 사고 땅을 샀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뭐죠? 부채 얘기하잖아요. 부채 사이드에서는 가계 부채잖아요. 그걸 반대 동전을 딱 뒤집어서 본다면 뭐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버블이 터질 위험. 부채를 땡겨가지고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상가를 사고 땅을 샀단 말이에요. 부동산 버블의 원천은 빚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빚의 문제와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문제는 같게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을 두 가지로 나누자고요. 첫 번째로는 이미 만들어진 부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만들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짓고 있는 부동산. 예를 들어 분양하려고 하거나 아직은 입주가 되지 않은 부동산.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분양하려고 하거나 분양하는 부동산. 요거에 대한 금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빚이. 요게 부동산 PF인 거예요.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동산 PF 요게 얼마냐 하면 대략 150조에서 170조, 18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의 2배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2008년도에도 집값이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버블이 터지는 과정에서 부동산 PF가 부실이 먼저 터졌어요. 왜 터지냐면 요 건축 중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부동산에 비해서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중단될 경우에 손실이 엄청 클 수밖에 없어요. 그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만들고 있는 부동산이니까. 만약에 사업이 중단되면은 그거는 이 건물은 다시 부시고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중인 부동산이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손실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대출의 경우에도 만기가 PF 대출의 만기가 6개월, 1년, 길어야 3년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짧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대출을 하기 때문에 행동도 굉장히 동일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한꺼번에 회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PF가 일반 가계부채, 가계대출보다 또는 기업대출보다 훨씬 더 유동성 측면에서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데 이 대출의 조달, 이 대출은 어디서 조달하냐면 주로 채권 시장에서 조달하는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PF, ABCP 이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PF 대출을 공급해주는 금융회사가 있는데 그게 저축은행하고 캐피탈이에요. 캐피탈은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경색되면 이 PF의 유동성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환율을 얘기했잖아요. 환율을 얘기하면 이게 부동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부동산 시장이 이제 버블이 터지고 이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양률이 급전직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국 기준 분양률이 1순위 기준으로 30대 1을 하던 게 1년 만에 3대 1로 떨어졌어요. 1순위 청약률 3대 1이라는 얘기는 가라라고 하잖아요. 뭐 하여튼 가라 같은 거 빼고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미분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로 지금 미분양이 너무 빠른 속도로 급증해요. 불과 7개월 만에 미분양의 숫자는 2배 이상 증가했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공사 중인 사업장이 170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업장이 한 절반 정도는 분양이 안 된 사업장이고 절반 정도는 분양이 된 사업장이라고요. 그러면 분양이 안 된 사업장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계속 분양이 안 되는 건 뻔히 보이고 갈수록 이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이 미착공 PF 또는 이게 이 브릿지 PF가 본 PF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못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그거는 부실 여신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 규모가 순식간에 확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불과 6개월, 1년 전만 해도 우리 주택 공급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유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정하고 있는 분양, 올해의 분양 계획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PF 사업장이죠. PF 사업장 규모가 201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아요.
올해가. 근데 갑자기 지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공급 과잉 상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러니 그 많은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해요?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부실 사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분양가를 떨어뜨리면 되죠. 근데 문제가 뭐죠? 인플레이션 문제로, 원자재 가격 상승의 문제로 너무 많이 지금 원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낮추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근데 기업은 쉽게 손실내는 걸 결정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손실을 결정해야 되는데, 손실을 결정하려면 파산하지 않으면 손실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 사업은요, PF 사업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분양가를 못 낮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봐도 되는 게 아닌가요?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PF라는 거는 하나의 사업 단위로 이제 회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손실이 나면은 안 된다고요. 그거는 파산하는 거거든요. 파산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물론 이제 자기 이익률은 내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범위를 지금 상황에서 넘어설 정도의 가격 할인이 있어야만 분양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PF 사업장은 부실 사업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PF 부실이 한꺼번에 빵 터지는 이유가, 빵 늘어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별도의 부동산 가격 지수를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이제 한국 부동산은 그러니까 국토부에 있죠. 국토부 실거래 자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빅데이터잖아요. 그걸 모아서 전수조사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지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의 기본적인 컨셉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지수와 거의 유사해요. 근데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지수는 어떻게 되냐면 두 채 이상 동일한 물건이 거래가 돼야만 그걸 가격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단지가 있으면 그 유사한 단지 내에서 동일한 물건 두 개 이상 거래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거래가 너무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가격 지수가 안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냥 플랫이에요. 안 빠진 걸로 나오는 거예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라도 거래가 되면 다 가격으로 인정하자. 대신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특성이 3층 이하와 나머지는 굉장한 갭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고 나서 저희가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제 고점 대비 아파트 가격 하락률은 대략 15% 정도 빠졌어요. 서울 기준으로. 네. 어디에 나왔다고 그 지수가? 저희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다 지역별로 다 계산해 놔 있고요. 전세 가격 동일한 방식으로 다 해놨어요. 네, 그러면 한 15% 빠져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는 기껏해야 뭐 0.1%, 1% 이게 빠져 있다고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증거 같은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갭이 존재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잖아요. 지금 누구 중심의 시장이죠? 누가 가격을 결정하죠? 매도자가 가격을 결정해요. 그러면 매도자의 매수 수요, 매수 여력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수 여력은 지금 무엇에서 결정이 되죠? 대출, 금리와 한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대출 지금 금리가 얼마나 올랐냐? 이걸 보셔야 돼요. 2021년 9월 고점과 비교해 볼 때 그때 대비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매수 여력은 대략 20%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른 거예요. 더 5% 정도. 그래서 더 빠져야 될 룸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과거에 비해서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로 바뀌기 때문에 절대 집값의 수준은 평균 매수 여력의 지금 2배의 집값이에요. 그러니까 빠져야 할 룸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집값 하락은 더욱더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매도자 입장이에요. 매도자라는 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집은 투자 자산이자 거주할 수 있는 재화예요. 한 3분의 1 절반 정도는 집을 재화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로가 생각이 달라요. 매도를 내가 왜 하죠? 거주자 입장에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호가가 안 내려가요. 호가가 안 내려가는 거주자 중심의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가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투자재 비중이 높은 부동산 시장이 많은 지역, 이쪽은 거래가 급매들이 많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손실 보기 전에 매물을 내놓는 거예요. 매물을 내놓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매를 내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급매 중심으로 좀 팔리고 있어요. 아까 15% 빠진 거는 다 급매로 빠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대출금리가 우리나라의 변동금리 대출이 시차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2배 올랐다고 하지만 그거는 앞으로지 지금 당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분명히 계산해 보면은 2배 이상 올랐지만 이거는 6개월 있다, 1년 있다 이게 기준금리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전체 거래는 굉장히 급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 거래가 많이 거래됐던 시점에 비해서 지금 실거래 기준으로는 많게는 뭐 10분의 1, 한 8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매매 거래 기준으로는 아파트.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잖아요. 갑자기 이자 부담이 내 소득의 뭐 한 80% 내면은 나 뭐 먹고 살랍니까? 그렇잖아요.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요. 그나마 지금 인더머니일 수 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내가 매입 한가에 비해서 지금 아직은 많이 올라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건져야죠. 연체되면은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연체되기 전에 집을 던지기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더 던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금리가 계속 오를 때까지. 아직 금리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올라봐야 지금 3.7 뭐 이 정도 나오니까 은행 기준으로 평균 대출금리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시간을 두고 6개월 되면은 다 이게 4.5 뭐 이렇게 갈 거예요. 4.5, 5% 갈 거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런 해당되는 사람? 어림잡아도 한 25%, 30%는 될 거예요 사람 수 기준으로.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는 전제를 둔다라면 집값은 더 심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문제예요. 제 생각은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세요. 이게 문제가 많다. 동의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책의 실제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조금 더 비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시하는 정책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기준금리는 미국이 올린 만큼 올려야 된다는 걸 보고 있고요. 오히려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야만 안정된 채권 시장을 기반으로 정부가 정책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채권 시장이 경색돼 가지고 정부가 아무런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 문제는 그건 따로 해결해야 돼요. 미시적으로.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거를 대출금리가 선진국처럼 기준금리가 100이 올라갈 때 대출금리에 30 내지 50만 반영하도록 정부가 정책을 쓰는 거예요. 지금은 150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30 내지 50이만 올라갈 수 있도록 정책을 써서 이 대출금리의 인상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요 정책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대출금리가 지금 3%라든지 6%가 됐단 말이에요. 못 갚는다고요. 못 갚으면 방법은 뭐죠? 대출금리를 3%에서 6% 받지 말고 4%, 5%만 받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내고 안 되면 나중에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채무제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력이 있었어요 전에도? 뭐 해외 사례도 다 그렇게 했고요.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나라의 채무제조정 시스템은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 대출자에 대한 채무제조정이 있었지, 연체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갑자기 외부의 요인에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제도 자체가 아예 현재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B2 탕감 정책 있죠. 그게 처음 나온 거예요, 사실.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확장을 해야 돼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금리를 감면해주는 정책. 자꾸 이거를 B2 탕감 영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대출자들은 다 해당된다고 보셔야 돼요. 특히 취약계층은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채무조정을 해줘야 원금을 깎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외부의 요인에 발생한 금리의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을 어느 정도는 갚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대출자도 죽고 나가서 은행도 다 도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은행의 시스템은 다 과점화돼 있고 우리가 영어로 어렵게 얘기하면 systematically important bank다 보니까 한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정부가 잘못 대응하다 보니까 B2 탕감 쪽으로 빠지게 됐고요. 사실은 B2 탕감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위 20%면 무슨 B2를 탕감합니까? 그 사람들 기껏해야 대출금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채무제조정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면서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데 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론이 이제 완전히 B2 탕감에 말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나머지 정책을 확장하거나 우리가 진행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정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대출금리에 적게 반영하도록 정책. 두 번째는 대출금리 반영하더라도 이거를 채무조정을 통해서 금리를 감면하는 정책. 그거는 당연히 은행 주도로 해야겠죠. 당연히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은행의 고객이니까 은행이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고객을 자기가 보호해야지 누가 보호합니까? 파산하게 되거나 채무조정하게 들어가면 그 고객에서 이탈되는 겁니다. 은행이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은행 입장에서 은행 고객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은행이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근데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은행의 충당금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경험 손실률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연체가 발생하면 충당금이 급격히 쌓이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연체가 증가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빠른 속도로 충당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은행들 1년에 한 3%, 4%만 아마 연체가 발생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자본 비율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추가 자본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는 집값 하락도 피할 수 없고요. 부채의 부실이 터지는 것도 피할 수 없어요. 다만 이 터지는 거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줄여서 감내 가능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건 감내 가능한 사안이 아니에요. 2008년 금융위기 어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부채의 수준은, 부동산의 버블의 수준은 훨씬 더 심각해요. 근데 2008년은 미국이 어떻게 극복했죠? 첫째, 부실이 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해외가 갖고 왔어요. CDO, CDS라고 들어보셨죠? 그 자산들을 다 유럽, 일본, 싱가포르, 심지어 한국, 우리은행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 부실을 해외에서 갖고 와가지고 당연히 자국의 국민들이 떠안을 부실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걔네들은 기식통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금리를 자기 주도로 낮춘 거예요. 제로금리 낮춰서 이 돈을 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망가진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가 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유럽이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CDO, CDS를 투자를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실이 발생을 하면서 유럽이 어려워졌던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부동산은 또 어떻게 했냐. 외국인들이 쉽게 미국 부동산 살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거예요. 근데 미국은 서로 이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집을 많이 사게 되고 그러니까 집값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경착륙의 정도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냐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투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주택자도 있고 다주택자도 있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말고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수준의 집값이 도래하거나 또는 내 실질 부담이 그렇게 가능하거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돼요. 그때 가서는 꼭 사셔야 됩니다.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안 사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때쯤 되면은 아마 흐름이 바뀔 거예요. 금리도 떨어졌을 거고 또는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금리를 감면해 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지원이 있을 텐데 그 정책적 지원이 나한테 이거는 충분히 집을 살 수 있겠네? 이거를 내 생각하지 말고 또 내 친구가 집을 살 수 있겠네? 생각할 때 그때 이제 집을 사시면 돼요. 주위에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은 수요가 충분히 이제 잠재적으로 충족됐다는 뜻이거든요. 반면에 공급은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부동산 PF가 상당 부분 중단될 거예요. 그럼 공급이 굉장히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좀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단기적으로 좋아지게 되면은 집값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죠. 다만 기본적인 지금 대출의 구조 자체가 또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조 개혁이 진행될 텐데 그 구조 개혁 과정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집값의 그 여력, 내 여력의 집값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기다려도 될 겁니다. 우리 임차인, 임대인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가계에 5분의 3이 임차인, 임대인 이렇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임차인, 임대인과 연관되어 있는 임대차 3법이에요. 임대차 3법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할 것 같아요. 임대차 3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2년 지나면 계약 갱신을 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4년까지 살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허점이라면 허점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 계약 갱신할 때 내가 또는 내 직계가족이 들어가서 살면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나 내 직계가족이 산다라고 얘기하고 전세보증금을 다 보내주면은 사실 내보낼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거를 임차인이 추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약 갱신이 실제 잘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2020년 7월 30일부터 임대차 3법이 도입됐는데 그때 계약 갱신이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가가 아주 급격히 올라간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임차인을 내보내려면은 대규모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갱신이 되게 높아지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 법에 또 하나의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임대인의 그런 우호적인 조항이 하나 있는데 또한 반대로 임차인의 되게 우호적인 조항이 있어요. 계약갱신을 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2년이 오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3개월 내에 통보만 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세가격이 지금 10억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대출이자가 갑자기 2배가 늘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이 뭐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부분 전세보증금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전세보증금을 빼서 월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대출을 갚으면 돼요.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거죠. 월세도 바뀌기도 하고요. 전세 가격도 떨어지겠죠. 이런 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전세 가격이 기존 갱신은 올라가고 있는데 신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어요. 8월 계산해 보면은 신규하고 계약 갱신과의 갭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나는 2년 계약을 생각했는데, 뭐 3개월 계약이라고 딱 와가지고 해지해버리고 돈 내놔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1, 2억이 모르지만 뭐 5억, 10억 그러면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그러면은 임차인을 싼 값에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면 한꺼번에 매물이 나오면 그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인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전세금 반환 대출은 1억밖에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의 특히 갭 투자 많이 세게 하신 분들은 되게 지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빨리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 만기가 금방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금방 돌아오면 돈 돌려달라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빠져버리면 돌려줄 돈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의 갭 투자 하신 분들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해결책은 그나마 해결책은 뭐냐? 마침 세종시하고 인천시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주택조정지역을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이제 LTV 70%까지 나와요. 그걸로 한다라면
임대인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나머지 지역들도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은 좀 임대인 입장에서의 숨통은 좀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2022년 피할 수 없는 부채이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아마 이런 책은 처음 보실 겁니다. 어떤 책도 대부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중심으로 책을 내셨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냐, 위기를 피할 수 있냐 이런 식의 책을 썼으니까 다들 좀 놀라실 겁니다. 이 책의 상당 부분이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부채 구조 조정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취했는데요. 상당 부분 제 책에 쓴 내용들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 결과 집값이 전 정부 한 11월 그때부터 안정화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보람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부분들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독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깊은 얘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 정보가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